안녕하세요. 세이디 아트워크입니다. 런던 여행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미술을 가르쳤고 지금은 런던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미술 교육자의 눈으로 고르고 런던 생활자의 경험으로 검증한 런던 필수 미술관 탑5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곳 대부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5위부터 카운트다운 하는 거 없이 가장 중요한 곳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다들 예상하셨듯이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트라팔가 광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차링 크로스나 레스터 스퀘어가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1824년으로 지금까지 한 200년 정도가 흐른 거죠. 현재까지 약 2,3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13세기 중세 시대부터 20세기 초 인상주의까지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상설전은 무료고 특별전은 유료긴 한데 상설전만 해도 볼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오시면 상설전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설전에서 볼 수 있는 꼭 봐야 하는 작품들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왼쪽은 13세기부터 16세기, 즉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 중심이고 오른쪽은 그 이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 두 가지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에도 사실 같은 구도의 버전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셔널 갤러리 버전이 더 후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에요. 이건 1434년 작품인데 유화물감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가장 이른 시기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그 디테일이 정말 남다른데요. 이 작품이야말로 꼭 실물로 보셔야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관으로 이동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은 여기에 훨씬 많아요. 먼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두 남자의 초상화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에는 굉장히 독특한 장치가 숨어 있어요. 두 남자 발 사이에 이상하게 늘어진 형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림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비스듬히 올려다보면 이게 해골로 보여요. 이 그림 앞에 가시면 몸을 낮춰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꼭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은 베르메르입니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작가인데요. 내셔널 갤러리에는 그의 작품이 두 점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 앞에 선 여인과 앉아있는 여인, 두 작품이 사실상 페어로 제작된 건데 한 작품은 충실한 사랑을, 그리고 다른 한 작품은 방탕한 사랑을 뜻합니다. 자, 내셔널 갤러리에 오시면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도 빠질 수가 없죠. 혹시 어렸을 때 플란더스에게 보셨나요? 네로가 마지막에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 있죠? 그게 바로 루벤스 작품이에요.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림이 움직여요. 이게 구도가 대각선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엄청난 에너지와 긴장감이 생기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인물들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비틀거리고 날아가고 쓰러지는 뭔가 다이나믹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렘브란트도 바로크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 그림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빛이에요. 어두운 배경에서 인물의 얼굴에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떨어지는 그 느낌을 포착한 게 바로 렘브란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 평생 자화상만 40점 넘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작품도 보실 수 있는데 당시 스페인은 종교 재판이 한창일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누드화를 그린다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남긴 누드화가 딱 이 한 점인데 그게 바로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카라바조예요. 범죄 전과도 좀 있었던 문제적 인물이긴 한데요. 극적인 명암 대비로 미술사에서 혁명을 일으킨 말 그대로 천재예요. 조금 전에 렘브란트 얘기하면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기법의 원조가 바로 이 카라바조입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터너, 그리고 터너가 평생 동경했던 프랑스 화가 클로드 로랭의 작품이 같은 방에 나란히 두 작품씩 걸려있는 곳이에요. 터너가 유언으로 자기 작품을 로랭 작품 옆에 같이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셔널 갤러리가 그걸 진짜로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옆방으로 넘어가면 터너 작품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거기에 콘스타블 작품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미술사에서 항상 같이 비교되는 라이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화풍이 완전 달랐고 둘 다 당시에도 유명했던 화가였거든요. 당시 비평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터너는 시, 콘스타블은 진실이다. 터너가 자연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렸다면 콘스타블은 그냥 보이는 걸 완전히 사실적으로 담았어요. 콘스타블 작품 사실 좀 지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당시 화가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이상화해서 그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콘스타블은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렸고 그게 그 시대엔 혁명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인상주의 관이에요. 이 관에서 보시는 작품들이 아마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인상주의 하면 가장 잘 아는 모네의 작품들과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네의 작품들이 있어요. 모네랑 마네,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살짝 헷갈리실 때 있죠. 근데 그림 스타일은 완전 달라요. 마네는 작업실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수백 시간을 들여서 인물화를 그렸고, 모네는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 아래 풍경을 빠르게 포착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네는 사람, 모네는 자연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옆으로 오시면 발레리나 그림에 거의 집착 수준으로 빠져있던 드가도 있거든요. 작품의 절반 이상이 발레씬이에요. 무대 위보다 무대 뒤, 연습실의 모습을 즐겨서 그렸는데 그 앵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쇠라, 이 사람은 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점들인데 멀리서 보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기법, 점묘법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이 화가 모르는 사람 없죠? 방고우도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붓터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색도 실제 색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의 색을 쓴 화가입니다. 자, 인상주의가는 작품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흘러가듯이 보셔도 충분히 감동적인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세잔의 그림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세잔 이후에 20세기 현대미술이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건 테이트 모던으로 가시면 돼요. 내셔널 갤러리는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미술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부터 인상주의까지 그 한 챕터를 완벽하게 담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트 모던입니다. 여러분, 런던 여행 와서 미술관 딱 한 개만 갈 수 있을 때 평소에 고전 미술보다 현대 미술에 더 흥미를 느끼신다면 무조건 여기 가셔야 돼요. 뱅크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테이트 모던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 앞에 다다르면 사실 그에 비해는 조금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원래 미술관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런던 시내에 전기를 공급하던 거대한 화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폐쇄한 뒤 한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걸 2000년에 미술관으로 새로 개조하게 된 것이죠. 이때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셔도 발전소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걸 곳곳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터바인 홀이라는 넓고 긴 공간이 보이실 텐데요. 길이 152, 높이 35m인 이 거대한 공간이 바로 과거의 터바인 발전기가 가득 들어차 있던 장소였던 거죠. 지금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큰 공간을 활용해서 거대한 설치 작품을 매년 선보이는 곳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정되어 전시되는 작품은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서부터 3, 4월까지만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핵심적인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설 전시는 터바인홀에서 왼쪽 방향인 나탈리아 벨 관으로 가시면 2층과 4층에 고루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테이트 모던만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작품들이 모여있는 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미술관은 시대순위 아닌 테마별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하나는 2층에 하나는 4층에 서로 다른 주제로 묶여서 걸려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오히려 익숙한 작품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요? 각 관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방의 주제가 뭔지 먼저 확인하고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마크 로스코만을 위한 단독 전시실이에요. 처음 들어가시면 살짝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어두운 방에 크고 또 어두운 붉은 사각형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미술이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자리 잡고 그냥 한번 멍하니 바라봐 보세요. 로스코의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경계가 흐릿하고 색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근데 사실 로스코는 색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대신 비극, 황홀, 파멸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즉, 그가 그리는 그림들의 주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과 같은 것들이었던 거죠. 로스코가 이 그림들을 그릴 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자신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길 바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에서 조용히 울고 가는 관람객들도 간간히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들부터는 정말 핵심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초현실주의관에 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신문을 든 남자입니다. 마그리트의 특징은 익숙한 장면을 낯설게 비트는 것인데요. 이 작품은 캔버스가 4칸으로 나눠져 있고 표면적으로는 같은 장면이 반복돼요. 이 자체가 이미 기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미묘한 어긋남이 바로 마그리트가 의도한 낯설게 만들기, 즉 100페이지만 기법의 핵심이에요. 흘러내리는 시계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도 다른 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달리 역시 초현실주의의 대표 작가죠. 이 작품은 나르시스 신화를 담고 있어요. 왼쪽에는 물가에 웅크린 소년, 오른쪽에는 그와 똑같은 형태로 수선화를 쥐고 있는 손이 보입니다. 소년이 서서히 돌로 굳어가면서 손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이 작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딥티크입니다. 왼쪽 25개는 컬러고 오른쪽 25개는 흑백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흐릿하게 번지고 사라져요. 왼쪽은 삶, 오른쪽은 죽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멀로가 사망한 직후 몇 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거든요. 같은 얼굴을 50번 반복해서 배치한 건 캠벨 수프처럼 그녀의 이미지를 소비대로 만들어버린 미디어를 겨냥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숭배인지 비판인지 그 경계에 있는 작품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서양 작가 작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인 작가 이유환의 선으로부터도 이곳에 소장되어 있어요. 붓에 물감을 한번 묻힌 다음에 그게 그냥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아래로 길게 선을 쭉 그어요. 선은 처음에는 짙다가 점점 옅어지고 곧 사라집니다. 선 사이의 여백,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이 이 작품의 절반이에요. 이유환은 그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작가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요제프 보이스의 번개 속의 사슴입니다.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데요. 설명하자면 정말 끝이 없는 작품이라 오늘은 맛보기만 드릴게요. 뭐가 뭔지부터 보자면 천장에 매달린 삼각형이 번개, 바닥에 흩어진 이 덩어리들이 원시 동물들, 그리고 이 다리미판이 사슴이에요. 번개가 치는 순간 사슴만 빛을 받아요. 원시 동물들은 어둠 속에서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기어다니고 있고요. 보이스가 하려는 말은 이거였어요. 인간이 자연을 잃어가는 세계에서 아직 길을 아는 건 동물뿐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이스 이전까지 예술들은 벽에 걸린 그림이거나 받침대 위의 조각이었거든요. 보이스는 근데 방 전체를 작품으로 만들었고 관객이 그 안을 걸어다니면서 의미를 발견하게 했어요. 이것 자체가 혁명이었던 거죠.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샘입니다. 그냥 변기죠. 뉴욕 배관용품 가게에서 $6에 사온 소변기에 그냥 서명만 적어서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누구든 출품료만 내면 심사 없이 전시해주겠다 라고 공개선언한 전시회였거든요. 근데 주최 측은 이게 진짜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듀샹 본인이 그 전시의 운영위원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듀샹은 이에 항의해서 위원회를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는 선택과 행위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개념미술의 선구자였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전 세계 미술관에 있는 샘은 전부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그 당시에 분실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 작품인데 진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영국 미술 전문가 500명이 꼽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1위예요. 피카소도 마티스도 아닌 변기가요.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작가가 직접 만들어야만 예술인가? 아름다워야만 예술인가? 미술관에 놓이면 모든 예술이 되는 건가? 등등. 샘은 이 불편한 질문들을 미술계 한복판에 던져버린 작품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1위로 꼽기도 합니다. 이 변기를 포함한 여러 작품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술이라고 느끼면 예술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예술이라고 말해야 예술이 되는 건지, 그 질문 자체가 바로 듀샹이 원했던 겁니다. 테이트 모던이 강 건너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면 조금 더 조용한 곳에 영국 미술의 진짜 뿌리가 있어요. 바로 테이트 브리튼입니다. 테이트 브리튼은 템즈강 바로 옆 밀뱅크라는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89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테이트 모던보다 100년 정도 더 오래된 곳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테이트 모던이 아닌 이 테이트 브리튼이 테이트의 원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 처음에는 그냥 테이트 갤러리였고요. 영국 미술과 현대미술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2000년에 테이트 모던이 생기면서 현대미술 컬렉션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테이트 브리튼은 영국 미술 전문관, 테이트 모던은 현대 국제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술관의 핵심은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국 미술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압도적인 건 터너 컬렉션이에요. 자, 터너가 누구냐면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풍경화가예요. 사실 내셔널 갤러리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터너가 특별한 이유를 더 알려드릴게요. 터너는 그냥 풍경을 잘 그린 화가가 아니에요. 그림의 주체를 풍경 자체가 아닌 빛과 공기, 그 순간의 분위기로 바꿔버린 혁신적인 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면 파도가 어디서 끝나고 하늘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즉 물과 바람과 빛이 뒤섞인 그 혼돈 자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바다 그림을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오히려 이게 논란이었어요. 형체가 없다거나 저게 그림이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 뒤 프랑스에서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딱 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터너가 사실 시대를 앞서갔던 화가였다고 재평가가 된 것이었죠. 터너 말고도 여기서 꼭 봐야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밀레이의 오피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오피리아가 강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이거 그냥 예쁘기만 한 그림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죽음의 순간을 포착한 그림인데요. 사실 주변 꽃들에 다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사랑, 순수함, 배신, 슬픔 등 오피리아의 감정을 꽃으로 다 깔아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아름답기만 한데 알고 보면 꽤 섬뜩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테이트 브리튼 오셨다면 이거 꼭 한번 가까이서 봐보세요. 완전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작품들은 빠르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서왕 전설을 바탕으로 한 낭만주의의 걸작, 배에 홀로 앉은 여인의 표정에서 운명적인 슬픔이 느껴지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레이디 오브 샬롯입니다. 그리고 기괴하게 뒤틀린 새 인물이 십자가형의 공포와 인간의 고통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충격적인 데뷔작입니다.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계의 습작, 이 작품도 한번 꼭 보고 가세요. 그리고 가장 현대의 작품이고 많이들 알고 계실 작품인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첨벙입니다. 호크니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죠. 캘리포니아의 수영장에 막 누군가 뛰어든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으로 역설적으로 사람은 없고 물보라만 가득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테이트 브리튼은 분위기 자체가 테이트 모던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관광객이 조금 덜 붐벼서 차분히 돌아보실 수도 있고요. 영국 미술에 진심인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 그런지 뭔가 학구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매년 발표되는 터너상,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상인데 이 시상식도 여기서 열립니다. 전통과 동시대 미술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꽤 독특한 미술관이에요. 테이트 브리튼은 영국이 미술로 뭘 해왔는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화려함에 가려져서 조금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런던 미술에서 절대 빠뜨리면 아까운 곳입니다.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런던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 곳이에요. 바로 런던 중심부 서머셋 하우스라는 웅장한 역사적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코톨트 갤러리입니다. 템즈강 바로 옆 코벤트 가든과 워털루 브릿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 동선에도 딱 맞아요. 건물 자체가 18세기 신고전주의 건축물이라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 남달라요. 근데 입장료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인데요. 학생이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테이트처럼 국가 운영 미술관이 아니고 사립교육기관 기반이라서 상설 전시도 티켓을 구매하셔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미술관이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밀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코톨트는 영국 최대 규모의 인상주의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 컬렉션으로 유명해요. 마네나 모네, 드가, 르누아르, 쇠라는 물론 반 고흐와 세잔까지 그들의 대표작들이 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요. 그 중에도 많이들 알고 계실 유명한 작품들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반 고흐의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반 고흐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그린 작품이에요. 왼쪽 귀를 자른 그가 거울을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는 오른쪽 귀가 붕대에 감겨있죠. 그리고 그 뒤로 일본 판화가 보이는데 당시 이 우키요에라는 일본 판화가 이 시대 화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흐에게도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에요. 이 작품은 교과서에 꼭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파리 카바레의 바의 뒤에 서 있는 여성을 담은 작품인데 마네의 마지막 대작이고 파리 최고의 유흥 공간 폴리 베르제르 술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는 거울인데 바텐더 여성의 뒷모습이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위치에 반사되어 있어요. 마네는 이걸 실수가 아닌 의도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 그리고 화려함 속에 홀로 존재하는 여성의 고독을 한 장면에 담아낸 거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작품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의 큰 소나무가 있는 생 빅투아르산 그리고 그의 정물화인데요. 세잔은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덩어리와 면으로 단순화를 했고 이게 입체주의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돼요. 그 전까지의 그림은 현실을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 이거에 집중을 했다면 세잔은 그 전제를 깨고 그림은 현실의 복사본이 아니라 화가의 눈과 생각을 담아내는 것임을 보여준 거죠. 피카소는 그 아이디어로 형태를 해체했고 마티스는 색을 해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현대미술은 이 균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잔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코톨트 미술관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런던의 대형 미술관들과는 달리 하루 안에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규모라서 지치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죠. 인상주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이 미술관은 꼭 가셔야 돼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미술관 자체도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알짜배기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미술이 궁금하시다면 사치 갤러리로 가시면 돼요. 첼시 킹스로드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치 갤러리는 광고계의 전설인 찰스 사치가 만든 곳인데요. 이 사람 단순한 컬렉터가 아니에요. 90년대에 데미안 허스트나 트레이시 에밍과 같은 당시에는 막 알려지지는 않았던 작가들을 직접 발굴하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현대 영국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출발점에 찰스 사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목과 감각이 바로 이 갤러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갤러리 작품별로 긴 설명이 별로 없어요. 작가 이름이랑 제목만 있고 나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보고 느끼시고 나오면 돼요. 이게 사치 갤러리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이트 큐브 혹은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벽이나 바닥, 천장까지 전부 흰색으로 채워진 이 공간은 작품 외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지워버리는 구조입니다. 빛도 균일하게 들어오고 장식이나 맥락을 설명해주는 요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람자는 작품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작품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대미술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공간 자체가 작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상설 컬렉션이 없어요. 고정된 작품이 단 하나도 없고 계속 바뀌는 기획전만 열려요. 그래서 언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갤러리가 됩니다. 어떤 때는 대형 설치 미술로 공간 전체가 채워지고 어떤 때는 한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여러 나라의 신진 작가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그룹전이 열리기도 해요. 코톨트처럼 이 작품 꼭 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뭐가 걸려있지가 먼저인 갤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치 갤러리는 분위기가 다른 갤러리랑은 확실히 달라요. 미술관치고 굉장히 쿨하고 트렌디하면서 작품들도 훨씬 과감하고 실험적이라서 가끔은 이게 작품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러 오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접 부딪혀보는 공간이에요. 설명 몰라도 돼요.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 느끼고 조금은 당황하고 나오는 그 경험, 그게 이 갤러리의 핵심입니다.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 모던이 미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사치 갤러리는 미술의 지금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고전이나 거장보다는 현재, 그리고 아직 세상이 모르는 다음 세대 작가가 궁금하다면 여기가 정답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갤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담아봤어요. 런던엔 오늘 소개한 것 말고도 정말 훌륭한 미술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한 번은 가보셨으면 하는 곳들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설 전시라도 시기에 따라서는 작품이 외부에 대여되거나 보수 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방문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곳 중에 이미 가보신 미술관이 있다거나 제가 빠뜨린 숨은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